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형 확정에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민주당에서의 권력 지형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범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된다면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 체제로 재편된 민주당 경선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소환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 대법원 2년형 확정을 받고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니까요. 합쳐서 7년 동안 선거 못 나오잖아요. 네네. 어제 판결 보시고 일단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부분 판결이라는 게 뭐 2심을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네. 특별히 뭐 의심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심부터 해서 저는 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준석 대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매관매직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법조계에 물어보면은 가장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뭐 유죄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공직선거법 관련이죠. 그렇죠. 근데 역으로 이제 이 킹크랩 시형 관련해서는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정치권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저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본 실무자가 아니면요. 킹크랩이 시연된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불법적인 악성 댓글인지 아니면 한 200명이 하는 이제 좋은 댓글을 다는 건지 그거 사실 구별해내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런 행위 자체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 17% 가까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몇백만 표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가? 보통 우리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혐의라는 것은 사실 중대범죄잖아요.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조작을 실행했던 주범이 사실은 정언을 다 했고 관련 증거들도 충분하게 다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봐요. 게다가 김경수 지사는 이게 이제 혐의가 여론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도 같이 있었거든요. 선거법 위반 행위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기준이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게 재판을 다 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소부터 해서 35개월을 끌었고 그다음에 이게 선거 여론조작이라는 중대범죄자의 범죄자가 사실은 도지사 임기의 4분의 3을 다 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 법원이 눈치 보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저 사필 규정의 형태로 결론은 났다고 보지만 이게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작 범죄이기 때문에 대선의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계속 후유증을 남길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끝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입장 역시 엇갈렸습니다. 결과를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권과 달리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 정통성 흔들기에 나서는데요. 일단 관련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잘 알면서도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의 다름 아닙니다. 들으신 것처럼 범야권에서는 정통성에 대한 파상 공세와 더불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윗선 규명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 대변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일정을 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하는 척근 중의 척근인데
청와대가 어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선 때 뭐 표 차이가 상당히 났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기는 후보는 범법을 여론 조작을 해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은 이런 논리가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2012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요. 여론 조작 사건 때 민주당 지도부가 했던 행태를 돌이켜 보면 네. 당시에 대선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 5만 건을 다 요구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여론조작 댓글의 규모는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100분의 1, 200분의 1 규모고 예. 당시에는 지금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을 활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 자숙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은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서 네. 한 부분인 거고 이거는 민간의 사기꾼이 한 부분에 있어서 캠프의 주요 보직을 맡은 분이 거기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여권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정권 초반기 같으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 예,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이것이 매크로라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댓글을 다는 행동이 이 불법적인 요소인지 저분들이 회원이 한 200명이라 그랬거든요. 회원이 한 200명이 좋은 댓글을 단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물론 상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했던 거지 이게 기계적인 작동으로서 수백만 건을 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치권에서 좀 어느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아. 실제로 SNS 관련 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김경수 그때부터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경수라는 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경공모라고 하는 회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 의심 없이 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판결에 아쉬움이 있는다. 오히려 센다이 총영사직 제한이라는 문제는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됩니다만은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지금 야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도정에 네. 안타까운 부분들, 도정이 지금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같은 PK고 오히려 좀 우려하는 측면들까지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경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만 다시 이걸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내부에서 대선 판도가 좀 바뀔 것이다 아니면 영향이 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제 본선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 불쌍한 김경수라는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BK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선에 있어서는 이분이 이제 친노면서 친문 적자 이런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데 이미 분화가 돼가지고 각 캠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서는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김경수 지사 관련 특검이 과거 추미애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면서 당내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책임 논란도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당시 특검을 반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의 얘기죠. 지금 와서 이야기하니까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악성 댓글을 뭔가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만남 자체가 기획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역발상적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줄 알았더라면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사라든가 이 결과가 좀 아쉽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쭉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 결과로 김경수 지사 이제 지사직을 잃고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7년간이나 잃게 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의 정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복역
후에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2028년 4월까지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선거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7년 대선까지 다 못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보 진영에서 재집권을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면 복권 논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이 범죄 혐의가요. 대선 여론 조작 혐의이기 때문에 제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개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피선거권 박탈 때문에 돌아오는 대선, 다음 대선까지도 이제 어렵습니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이제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의 대표가요. 첫 번째로 토론 배틀을 펼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급한 김경수 지사 판결 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가 대상에 올랐는데 먼저 토론회의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좀 순진한 저런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사실상 현대판 매관매직이거든요. 이거를 선거판에서 횡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냐. 저는 친문 강성 세력이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을 열어야죠. 너무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공격하고 같은 당 내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서로 해대면 이 당이 이 외연을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쪽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 강을 내가 건너버리자. 아니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약간 취지의 발언이. 네, 김경수 지사 얘기는 앞서 계속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준석 대표는 그 예전부터 임재범 노래를 빗댄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번에도 니마 그 강을 건너 빠지지 마소 이렇게 본인이 먼저 건넜다 거기 빠지지 말라 했는데 빠진 것 같다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당내 그 경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에 일단 이런 그 당대표끼리의 토론회 모습 어떻게 봐요? 뭐 자주 하면 좋죠. 네. 근데 이 배틀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당대표가 배틀하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정당의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배틀이라는 표현은 저는 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토론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저보다 높은 분이 됐는데 성숙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높은 분입니까? 예, 이제 높은 분이죠. 그렇죠, 훨씬 높은 그렇죠. 분이죠. 당대표니까요. 국가 서열이 한 7, 8위 정도 될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성숙된 자세로 이렇게 토론에 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송영길 대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 토론을 잘하는 분이세요. 예.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의 토론이 저는 굉장히 좀 보기 좋았다. 자주 좀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연합뉴스에서도 한번 하시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토론뿐만이 아니고 이 토론이 저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두 분이 이 만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 900만 원에서 더 이상 하자고 해서 지금 여권이 그걸 받아들여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3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있어서의 전국민 지급도 합의가 됐는데 요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야권에 돌아가서 보니까 반대가 있어서 지금 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당대표라는 자리가 그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입법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때마다 지역구 와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과정이 한 번 대의해 준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야당의 중진들이나 좀 보수적인 분들도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적 자율성을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토론회와 그다음에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해서 이런 모임이 이런 만남이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거대 그 양당의 대표 간의 토론회를 굉장히 좀 좋은 그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하신 것 자체는 잘하셨고요. 예. 뭐 어제 보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뭐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의미, 뭐 대선 후보들에 대한 쓴소리도 하고 했던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준석 대표도 이제 열어놨다고 말한 거죠? 네, 네, 예, 예. 네.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로서 한번 꺼내 놓았던 것을 다시 거두는 데는 상처가 되니까요. 네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송영길 대표 두 분 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내 여러 가지 세력들의 균형을 잡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당내 기반이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토론회를 한 것은 매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얘기하고 논의하고 뭐 해서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간에 숫자만 믿고 민주당이 좀 독주를 해왔으니까 이걸 좀 고치는, 예, 배틀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박 교수님의 지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국회의 합의 문화, 합의 모델, 여야의 합의 모델도 만들고 수기 민주주의도 좀 만드는 그런 예. 풍토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방송사마다 돌아가면서 해도 그렇죠. 재밌겠네요. 예. 예. 어제 나온 발언 중에 보면 윤 전 총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우려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있었죠. 그 강에 빠지지 마고 저희가 앞서 같이 듣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밀란 발언이나 120시간 노동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송구하다 이런 발언들은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치권 밖에 있던 분들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면 치르게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기에 전 국민이 정치 평론가가 돼 계시니까 네네. 정치가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오시면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든가 국정난맥을 지적하고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네네. 이게 좀 더 분명한 스탠스를 내세워야 되니까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어찌됐든 범여 후보로서 볼 때는 반문 정선의 상징적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메시지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게 자꾸 쌓이면 사실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확 달려가려고 하다가 멈칫멈칫하게 만들거든요. 네. 국민들 피로감도 쌓이고 그래서 조금 더 기획되고 정리되고 설계된 언어를 좀 하시는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직까지는 지지율에 마이너스까지는 안 됐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발언까지는? 지지율은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경향을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다. 예. 누군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아는 정치권의 지지율은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빠지거나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훅 꺼지다가 예. 훅 오르는 거예요. 피로도가 쌓이고 예. 그다음에 당내 기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푹 꺼지고 푹 꺼지고 어떤 후보들은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철없는 미친 소리다라는 봉쇄에 대해서 대구에 대해서 그런 말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본이 안 된 수준이다.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우리 조청래 원장님처럼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즉석에서 답할 자신이 없으면 미디어 정치 시대에 저 정도 실력으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 제가 짚어볼게요. 네. 윤석열 총장이 김경수 지사 예. 선거 관련해가지고 정통성 운운했는데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했던 검찰총장 자리도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검증할 때 정체성 검증, 실력 검증, 도덕성 검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도덕성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도덕성 검증이 지금 지지율이 하락 국면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력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20시간 발언도 예. 말씀드리자면 그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사용자 측의 일방적 의견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52시간 노동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그게. 근데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게 어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뿐이 아닌가 뭐 극단적으로 그 정도 생각까지 듭니다. 예. 실력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과외 비슷하게 공부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과외한다고 되는 게 안철수 대표 공부가 지금 그 좀 약간 더 부족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대표 우리 10년 공부하면서 정치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공부를 체득하는 것은 내 몸에 흔히 이제 우리 이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론을 넘었으면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뒷받침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체득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그게 즉석 공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렇게 구설, 설화에 대해서 많은 그 비난도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참모진도 뭐 정치 경력이 많은 의원 출신의 참모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쓴소리를 하기가 그런데 네.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면 예. 보통 보통 이제 그 전략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홍보가 같이 가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략 참모는 진보적이고 예. 메시지 참모는 보수적이고 이렇게 가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조인은 법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치인은 정치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폴리티컬 마인드라는 게 예. 말하자면 일정과 메시지와 이 이미지가 같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보좌를 조금 더 섬세하게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정리되지 않는 발언은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읽는 게 낫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국민들은 금방 반응 안 합니다. 이게 2개, 3개, 4개, 5개 쌓이면 그때 왕창 반응하거든요. 예. 한두 번은 실수겠지. 아이고 조금 오버했네. 예. 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랬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이게 습기에 쌓여가지고 천이 물에 젖으면 푹 처지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는 발언은 안 하시도록 좀 참모들이 좀 조언을 하시고 보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요. 비빔밥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당근 하나 정도 빠진 거다. 근데 당근 없으면 나는 비빔밥 안 먹는다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압박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설화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아직은 그래도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느끼는 거죠.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가 9월 15일까지 경선에서 8명으로 압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8월 말에 경선 열차가 출발한다는 얘기고요. 네. 윤석열 총장을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권 교체의 플랫폼이 국민의힘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 밖에 계신 분들이 늦지 않게 합류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 그 기대라든가 뭐 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제 양강 체제로 전환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신경전이 상당히 그 위험 수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낙연 후보가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최고의 공직에 오르려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 판단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넘어가시다 하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 측이 뭐라고 했냐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기명 비밀 투표였거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의 1위, 2위 후보 간의 거의 싸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분위기 괜찮은 겁니까? 뭐 괜찮지 않죠. 예.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는 게 정치를 보는 게 한편으로는 비전으로 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게임으로 보거든요. 예.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국가는 어떤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임으로만 봐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탄핵 때 투표를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은 저는 뭐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작고하신 김효석 의원하고 이낙연 후보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기명 투표였던 무기명 거죠? 투표니까 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또는 그 상황에 조금 이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냥 사과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옵티머스 건이라든가 또 뭐 사생활 건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은 동지가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는 이 민주당의 정체성, 역사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정당의 후보를 뽑는 상황에서는 꼭 확인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보다는. 근데 지금 분위기상 더 이런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이런 과정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안 될까 이어지지 않을까요? 5주간 연기가 됐잖아요. 경선이요. 그렇죠. 그 지금 상황은 당 지도부나 선관위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후보들을 모아놓고 신사협정을 맺는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네거티브가 후보 측 캠프 측과 관련이 있다면 저는 페널티를 정확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세 번째는 송영길 대표가 그 이준석 대표의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극렬한 이 마타도어를 당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올리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벌백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특히 1, 2위가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감이 이재명 캠프가 많이 급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건까지 소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낙연 전 후보가 민주당 적통임을 자임하는 거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루어지는 지문적자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엄청나게 아픈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를 끊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의 적통 세력하고의 정서적 연대를 끊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묻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대표를 던졌는지 어땠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월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입증할 수 없는 네거티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입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보기에 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딱 일감으로는 자기들끼리 여론조사를 돌려보는데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앞서 저희가 신상협약 그 적통성 문제는 이낙연 후보가 먼저 이제 제안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다른 후보가 적통성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은 이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그 논쟁에 올라탄 것 같은데요. 정세균 후보가 먼저 그런 거요. 저는 적통성 문제는 제가 적통입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정 정부에서 고관대작을 했다고 적통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적통이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진보 개혁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당을 지킨 사람이 이 적통이라는 것이 고관대작이 적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주당 내의 귀족주의고 엘리트주의자라고 저는 충분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관련해서 이제 앞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이상민 위원장에게 신사협약에 대한 부분, 네거티브에 대한 통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까? 겁니까? 협약이 있으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분위기가 좀 잡히는 측면도 있고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어떤 조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네거티브도 정치의 중요한 본질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조청래 부원장님보다 제가 훨씬 나은 사람이고 조청래 부원장님이 저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십시오. 선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적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반대로 들어주시죠, 그럼.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조청래 원장님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조청래 원장님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가? 라는가. 그다음에 정황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것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거티브와 다른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마타도어입니다. 마타도어는 근거가 없는 흑색선전이거든요. 마타도어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거티브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네거티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생활 관련해서 특정 후보의 부인이 직업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만 이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개인적 이익 편취라든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한계와 범위. 그다음 또 실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되짚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익관계로서 이어진다면 또 파헤치는 겁니다. 네. 이런 범위와 한계를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격한 공방을 펼칠 때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저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강 구도처럼 인식되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민주당 경선하고 국민의힘 경선하고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반영되잖아요.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들만 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경선인단을 하게 되면 열성적인 지지자들 외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이 여론을 의식해서 과도하게 두 분이 싸우는 것보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좀 더 정책적인 부분, 집권 비전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당에서도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할 것만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정책 발표, 비전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1, 2위 주자라서 뭐 격한 공방은 당연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당원이나 뭐 다른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이번에 경선 일정을 연기했잖아요. 예. 10월 10일까지 누가 유리한가 네.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경향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분이 시간을 가질수록 유리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재명 캠프가 조급한 이유가 좀 보이죠.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민주당의 전문가신데 우리 네. 박 교수님께서 내가적 통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고위직이라고 적통이 아니다. 저 말씀에서도 민주당 내에 미묘한 흐름이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알려주세요. 미묘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후보가 친문적 통을 자임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 귀에는 들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위 후보가 2위 후보를 견제하는 건 사실 2위 후보를 키워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증할 수 없는 네거티브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이 이제 네거티브 부분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걸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전문가답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내가 흑색선전, 비방전을 펴면 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당의 후보를 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까? 경찰에 고발하겠습니까? 예.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라는 측면에서 후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네. 징계를 하겠다, 무슨 뭐 신사협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의 자구 논리다. 더 가속화될 거다. 지금보다 추석 전에 예. 9월 21일 전에는 경선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레이스를 막바지에 앞두고 있는 그 예. 추석 밥상 전에 내가 비방전이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5주가 연기가 됐잖아요. 경선이요. 그런데 일단 1, 2위 후보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누구한테 뭐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한편으로 동의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였기 때문에 네. 뭐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상승세인 국면인데 더 연기됐기 때문에 예. 또 그쪽에서도 또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측면도 있고 네. 이거는 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경선은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당원과 지지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좀 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는 검증위원회를 둡니다. 네. 당에서 검증을 하고 징계를 하는데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징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여야 마찬가지죠. 이게 정당 정치의 허약성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2007년도에 서로가 그렇게 검증을 격렬하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두 분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게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정당이 제대로 된 구조면은 그 당시에 두 후보를 다 대선 후보가 못되게 만들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역사에 가장 그 잘못된 비극을 낳은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도 제3 후보가 나오고 갑자기 정치도 배우지 못한 후보가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정당 정치를 만들어가고 정당 정치가 책임지지 못하면은 결국은 국민이 불행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그 민주당은 마지막에 본선 진출자 최종 대선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그냥 선거인단 지금 모집하는 사람에서만 선거인단하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냥 결정납니다. 뽑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조청래 전 열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